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요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봤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우영우 변호사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이제 관심을 이제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자폐증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제 살짝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자폐증이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진단명은 자폐성 장애였어요. 이 자폐성 장애는 전반적 발달 장애라고 불리는 그 진단 큰 범주 하에 이제 속해 있던 거였거든요. 전반적 발달 장애는 이런 자폐성 장애를 비롯해서 뭐 아스퍼거 장애, 뭐 소화기 분개성 장애, 뭐 레트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진단이 이제 그 개정판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전반적 발달 장애에서 이제 자폐성 장애 그리고 이제 아스퍼거 장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딱 합쳐져 가지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정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예전에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불리웠던 자폐성 장애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와 더불어 이제 아스퍼거 장애. 아스퍼거 장애는 뭐 우리가 이제 고기능 자폐, 그러니까 기능이 되게 좋은 자폐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렸던 거고, 자폐성 장애와 아스퍼거 장애의 가장 큰 차이는 자폐성 장애에 비해서 이 아스퍼거 장애는 언어 발달의 지연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 그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 자폐증 아이들이 대부분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거에 비해서 아스퍼거 장애는 이제 언어와 인지 발달의 지연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그래서 기능이 좋은 자폐라고 불리우기도 했죠. 이제 요거를 이제 합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묶은 거예요.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처럼 자폐증의 양상은 정말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경미한 부분부터 굉장히 어떤 중증의 증상을 보이는 것까지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냥 뭐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보다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그 자폐증을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극 중에 이 우영우 이 변호사는 아마 과거 진단 기준이었다면은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퍼거 장애는 언어와 인지 발달에 있어서의 지연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폐증보다는 훨씬 예후가 좋죠. 자폐증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은 만 5세 이전에 발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화가 됐다. 그런 어떤 기능성 언어 사용이 만 5세 이전에 나타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훨씬 예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자폐증은 사실은 만 6세 전까지 뭐 발화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 거의 이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아스퍼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간단한 의사소통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발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언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더 어떤 학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뜻이기도 하고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있어서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후가 훨씬 좋은 거고
아스퍼거 장애의 경우에는 특정 인지 능력에 있어서 꽤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자주 발견이 돼요. 이제 수리 영역, 뭐 공간 지각 능력, 뭐 사진 찍는 듯한 기억력,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놀랄 능력들을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학업과 잘 맞아떨어지게 된다면은 우리 뭐 극중에서 우영우 변호사처럼 아주 어린데도 그 법률 책을 이제 달달 외울 암기할 정도의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폐가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이렇게 기능이 좋은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갖는다거나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스퍼거 같은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도 기능이 좋은 그런 자폐증 환자인 경우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은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어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으려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사실은 장애가 분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어떤 전문 분야에서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겠지만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어색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좀 지나치게 이제 순진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악용돼 어떤 사기에 넘어갈 가능성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좀 보호자나 주변의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잘 관심을 갖고 도와주게 된다면 기능이 괜찮은 좋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기준이 뭐냐면 제한적 관심사와 이제 상동증적인 행동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극 중에서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고래에 이제 꽂혔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떤 특정 관심사에 굉장히 많이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많이 보는 게 어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 이제 그 기능이 좋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숫자에 꽂히는 거. 그러니까 수에 꽂혀서 진짜 1, 2, 3, 4 수에 되게 많이 꽂히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버튼 다 꼭 눌러야 되고 그래서 어느 부모님은 아이랑 외출하는 게 너무 두렵다. 이제 외출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빌딩은 다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다 눌러봐야 한다거나 하루 종일 숫자를 쓴다거나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수에 꽂히는 경우들도 있고 알파벳이나 어떤 특정 외국어에 꽂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치료했던 아이는 그 화장실에 꽂혀가지고 계속 화장실이 나오는 책을 보거나 이런 무슨 책 중에서 뭐 비행기, 배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한 책이 있으면은 비행기 화장실, 배 화장실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꽂히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치료했던 그 청소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는 독도에 꽂혔어요. 그래서 독도에 지나치게 많이 꽂혀서 이제 살짝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독도가 이제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곳이 독도잖아요. 그래서 이 독도에 꽂히다 보니까 반일 감정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일본 얘기만 하면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주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했던 이제 그런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사가 그래도 뭐 수학에 꽂힌다거나 뭔가 그래도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에 꽂히게 되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대단한 뭐 지식이나 어떤 업적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 예로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 템플 그랜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 분은 아마
자폐증을 가진 분들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콜로라도 대학의 이제 교수시고요. 자폐인 이야기, 어느 자폐인 이야기라는 책도 출간을 하셨고, 이분의 어떤 생애를 다룬 또 영화로 굉장히 유명세를 얻으셨죠.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자체로도 아주 흥미로운 영화예요. 그 미국 HBO라는 채널에서 드라마로 이제 만든 건데, 아마 여기서 템플 그랜딘을 연기한 그 분이 아마 이분 맞을 거예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 나왔던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그 줄리엣 역을 맡은 분이셨을 거예요. 연기 아주 훌륭하고, 저도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자폐증을 가진 분들의 그런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했다라고 느낀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보면, 이제 템플 그랜딘이 이제 좀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템플 그랜딘의 굉장히 위대한 어떤 업적이라고 꼽히는 게 뭐냐면, 그 소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식탁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살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도살하는 그 과정이 너무 그 소들에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고,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좋지 않았던 거죠. 그 부분들을 이 템플 그랜딘이 그래도 이 소들이 어떤 마지막 도살하기까지의 그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들에게 그래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도살 어떤 시스템이 이 템플 그랜딘이 주장한 것들, 제안한 것들, 발명한 것들을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관심사에 정말 많이 빠져드는 게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류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우리 생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들도 분명히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중에서도 이렇게 기능이 좋은 자폐일 경우에도 우리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보듯 좀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어색한 점들은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자폐가 그 어떤 의사소통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는다면 아스퍼거 장애, 과거 아스퍼거 장애로 불렸던 기능이 좋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만 뭔가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꼭 책 읽는 것 같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구어체의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이 아닌 이제 문어체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죠. 커가면서 훨씬 이런 기능들이 나아져서 청소년기 이후에는 물론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릴 적에는 확실히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독특함이 발견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활용론적인 언어라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화 표현들이 잘 안 되거든요. 하나 이제 기억나는 아이가 있는데 한 17살짜리의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고 인지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아이예요. 그래서 한 번 본 거는 잊지 않고 거의 이제 모든 동화책이나 책의 내용을 다 암기하는 아이인데 이게 실생활 언어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치료를 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일어서서 길 가다가 딱 어떤 거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해? 깜짝이야.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선생님 넘어질 뻔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딱 넘어질 뻔했어.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똑바로 쓴 다음에 피터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읽었던 어떤 동화책의 어떤 주인공인 어떤 피터가 아마 넘어질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 그림책에 묘사가 됐었나 보죠. 아이는 어떤 그거를 자기 상황에 맞게 그 고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안 되고 그냥 그 상황에 나온 그 동화책의 문장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우영우 변호사 거기 나오는 것처럼 반향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밥 먹었니? 혹은 뭐 그걸 우리가 상대한테 너 배고프지 않아? 너 밥 먹었니? 밥 먹을래?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이거 대신에 그 상황에서 들었던 말을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그래서 1인칭 대명사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나. 그러니까 너가 나잖아요. 상대가 너 하는 게 그게 바로 나인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1인칭 대명사 사용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능이 좋은 자폐라 하더라도 뭔가 그 어색함을 이제 감출 수는 이제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놀이를 할 때도 이제 혼자 노는 것들을 더 선호하고 자신의 어떤 관심사에 집중해서 이제 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부분들도 점차 나아져서 청소년기쯤 되면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들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보통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회적 관심 그리고 상호작용,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부족한데 왜 이렇게 이제 사회성이 부족할까?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면 요즘 이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어떤 사회성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알려진 이론은 마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이론은 사람들 각자 어떤 자기만의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상대의 마음을 좀 추리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마음 이론의 이제 가장 이제 주된 것들인데, 보통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한 4돌 정도가 되면 그 상대의 마음을 추리하는 거, 상대의 의도를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의도를 상대가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발달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비록 아스퍼거와 같이 고기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이론을 적용해서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셀리 앤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셀리와 앤이 함께 이제 방에서 공깃돌을 갖고 놀아요. 근데 셀리가 공깃돌을 바구니 안에 넣어놓고 방을 나갔어요. 그럼 방에는 이제 앤이 혼자 남았죠. 근데 앤이 그 공깃돌을 바구니에서 꺼내서 상자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셀리가 다시 공깃돌을 갖고 놀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셀리는 공깃돌을 어디서 찾을까? 왜 셀리는 공깃돌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이렇게도 물어보고, 근데 공깃돌은 진짜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정답은 뭐예요? 셀리는 공깃돌을 바구니에서 찾을 거예요. 왜? 실제 공깃돌은 상자 안에 있지만 셀리는 그거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있는 거와는 달리 자기가 원래 두었던 곳에서 공깃돌을 찾는 게 맞으니까 이게 보통 정상적인 답변인 거죠. 그런데 자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그냥 자기가 얘기만 듣고 그냥 공깃돌이 있는 장소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자 안에 있어요. 상자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셀리는 그거를 보지 못했지만 공깃돌이 있는 장소만을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사실은 그렇게 있지만 이러이러한 과정 통해서 아직 셀리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셀리는 바구니에서 찾을 거야.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이제 훈련으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해요.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추리하거나 다시 역추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순진해서 어떤 이용당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조금 더 추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좋은 자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회생활하는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폐를 가진 사람은 왜 이런 데 추리가 안 될까? 사람의 마음을 왜 이렇게 잘 알아차리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폐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이제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도 눈 맞춤이 굉장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공동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가 보는 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한다거나, 같은 곳을 같이 바라보거나, 이런 어떤 공동주의가 발달이 돼야 서로 뭐 교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관심 같은 것들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 자폐가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 자폐는 그 돌 이전에는 거의 진단이 어려웠거든요. 아예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힘쓰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하나 개발된 그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의 그 시선 처리, 아이가 어디를 보는지 계속 이렇게 점을 이렇게 탁탁탁 찍어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영화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여기 눈 주위죠. 여기 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본대요. 그래서 그 아기가 보는 시선을 점으로 이렇게 다 그 처리를 하면 이쪽에 점점점점 해서 이쪽을 많이 보는데 자폐가 의심되는 아이들은 거의 여기를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데 보고 이런 데 보고 막 이런 데 보고. 근데 사람이 이제 눈을 같이 봐야 저 사람이 여길 보고 있으면 아기들도 그 시선을 따라서 같이 여기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10개월 뭐 이 정도만 돼도 사회적 참조 능력이라는 게 발달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를 이제 보고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제 점차 그 수준이 높아져 가게 되면 한 만 4세가 지난 후에는 훨씬 더 좋은 이런 마음 이론을 갖추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자폐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잘 주시하지 않고 함께 같은 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사회성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자폐를 가진 사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어떻게 치료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적 장애를 동반한 어떤 중등도의 자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상담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아이들은 특수교육에 훨씬 더 저는 적합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 기능이 좋은 언어나 인지 발달의 손상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 이런 과거 아스퍼거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치료라기보다는 훈련이에요. 치료라는 개념은 뭔가 이렇게 나아진다. 그러니까 이 뭐 증상이 좀 사라져야 뭐 치유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폐는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사실 그런 장애여서 어떤 치유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훈련을, 그래서 기능을 조금 더 발달시키는, 그리고 사회 적응에 크게 해가 되는 부분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좀 훈련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스퍼거 장애, 그러니까 그 과거 아스퍼거 장애라고 불렸던 좀 기능이 좋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주로 이제 사회 인지 훈련을 이제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마음이론, 아까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추리할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조금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비언어적인 이제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몸짓, 태도, 얼굴 표정, 그래서 이제 감정 단어,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고서 얼굴 표정과 감정 단어를 이제 매치시키는 거, 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사진, 표정 보고서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농담이나 비유 이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이제 많이 하고요. 사기꾼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뭐 조금 감추거나 하는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 감추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마음 이론에서 하는 좀 일종의 평가 방법인데, 그 손에다가 이제 동전을 이제 감추라고 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동전을 감출 때 상대가 이렇게 보지 못하게 이렇게 뒤에 숨겨서 감추거나, 뭐 만약 이 속에 감췄는데 막 여기만 꼭 이렇게 하면 너무 티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추기 같은 거 할 때 정보도 감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게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요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그게 안 돼요.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고, 의사소통할 때도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인터뷰 게임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직업을 가진, 직업을 이제 다 종이에 써서 이제 접어놓고, 이렇게 아이가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골라서, 가령 축구 선수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아이가 기자가 돼서, 그리고 제가 축구 선수가 돼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질문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연습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이드를 해줬을 때는 분명히 일상생활에서도 효과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꾸자꾸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드라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보듯이 계속 이제 고래 이야기를 이제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탁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서 친절하게 요거는 이따가, 이거는 지금은 하면 안 돼, 뭐 이런 부분들 가이드를 해주거나 조금 더 상기시켜주면 기능이 좋은 자폐일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따를 수가 있죠. 사실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자폐 유병률은 꽤 높은 편이거든요. 저도 근처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가면 그래도 거의 꽤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그 카트 정리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자폐세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고,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도 자폐로 오신 데는 그 하나, 그 어린아이 하나랑 거의 이제 성인기로 가는 학생, 고등학생 한 명 있어요. 인사 얼마나 잘하는지 볼 때마다 인사하거든요. 인사 얼마나 잘하고, 엄마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시장 엄마랑 같이 가면 항상 그거 들어주는 되게 기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장애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어요.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드라마가 그런 아주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러운 여주인공이잖아요.
다소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망쳐버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결코 애를 무섭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야단치는 게 훈육이 아니라 걱정해. 나게 한다고? 거의 30년 가까이 아이를 상담하고 또 꾸준히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훈육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